민수야, 그 여자랑 절대 결혼하면 안 돼. 결혼을 코앞에 둔 그날 밤 5년 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피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 꿈에 나타나 절규했습니다. 어머니가 약혼녀에게 받은 화분을 바닥에 힘껏 내리치자 깨진 흙더미 속에서 시커먼 지렛대가 우글우글 쏟아져 나왔어요. 소름 끼치는 그 비명의 새벽 4시, 저는 식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소스라치게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3시, 저는 그토록 믿었던 그녀를 위해 평생 모은 30억을 몽땅 내어주기로 되어 있었어요. 동이 트기도 전 두툼한 봉투 하나를 든 낯선 사내가 빗속을 뚫고 제 집 현관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그 봉투에서 쏟아진 사진 몇 장에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히고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천사라 믿고 전 재산을 바치려던 그 여자의 얼굴 뒤에는 대체 어떤 끔찍한 정체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민수, 올해 50살 먹은 노총각입니다. 첨가물 유통 하나로 맨손에서 수백억을 일궜다고들 하지만 저는 그저 새벽 시장에서 사과 개짝이나 나르며 반평생을 보낸 장돌뱅이일 뿐이에요. 배운 것도 물려받은 재산도 없이 오직 어머니의 억척스러운 손 하나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제가 나이 50에 난생 처음 한 여자에게 마음을 주었다가 하마터면 모든 걸 잃을 뻔한 이야기,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릴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두고 성공한 사업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작 저에게는 그 말이 늘 남의 옷을 걸친 것처럼 어색하게만 들렸어요. 그날 밤도 제가 탄 검은 세단은 불빛으로 번쩍이는 도심을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높다란 건물들이 강물처럼 뒤로 흘러갔고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은 어딘가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오래된 버릇처럼 안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카드나 지폐를 확인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가장 깊숙한 안쪽에 접어둔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앞치마를 두른 어머니가 흐릿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있으면 서른에 전 그 겨울의 시장 바닥이 어제 일처럼 눈앞에 펼쳐집니다. 칼바람이 매섭게 불던 새벽, 어머니는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사과 괴짝을 나르셨습니다. 동상에 걸린 손등은 쩍쩍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고 그 위로 붉게 튼 살이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곁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어머니의 거친 손만 바라봤습니다. 장이 파할 무렵이면 어머니는 팔다 남아 멍이 든 사과를 골라내셨습니다. 그러고는 무른 데를 도려내고 성한 부분만 조각조각 깎아 제 입에 넣어주셨죠. 민수야, 이거 하나 먹어봐라. 멍은 들었어도 속은 얼마나 달다고. 온몸으로 받아먹던 그 사과 한 조각의 단맛과 어머니 손에서 전해지던 온기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당신 입에는 한 조각도 넣지 않으셨어요. 저는 철이 없어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번 돈으로 저를 먹이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낡은 트럭 한 대를 끌고 어머니 곁을 떠났어요. 새벽마다 산지를 돌며 과일을 떼다 팔았고 짐칸에서 새우잠을 자며 한 푼, 두 푼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30해를 이를 악물고 달려온 끝에 저는 남부럽지 않은 유통회사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 동안 정작 제 곁을 묵묵히 지켜준 사람은 오직 어머니와 태준, 그 두 사람뿐이었어요. 세월이 흘러 제가 겨우 살만해졌을 무렵
어머니는 병으로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으시기 전 앙상해진 손으로 제 손을 꼭 붙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꼭 착하고 번듯한 여자 만나서 따뜻하게 살아라. 혼자 밥 먹지 말고. 그 마지막 당부가 유언이 되어 5년째 제 가슴에 못처럼 박혀 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뒤로 저는 그 말씀 하나 지키지 못한 죄인처럼 살아왔어요. 세단이 회사 근처에 멈춰서자 저는 화려한 식당들을 다 지나쳐 골목 안쪽 허름한 국밥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김이 뿌옇게 서린 그 좁은 가게가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리였습니다. 안쪽 구석 자리에는 이미 태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저와 20대 트럭 장사 시절부터 한솥밥을 먹으며 동고동락한 의형제이자 지금은 회사 살림을 도맡은 전무입니다. 눈치가 백단이라 제 표정만 봐도 속을 훤히 읽어내는 사람이었죠. 그가 제 얼굴을 슬쩍 살피더니 대뜸 물었습니다. 형님, 오늘도 얼굴이 영 안 좋습니다. 또 어머니 사진 보셨죠? 그냥 오늘따라 어머니 생각이 자꾸 나서 그런다. 저는 대답 대신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8,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과 소주 한 병. 통장에 아무리 많은 돈이 쌓여도 저에게 가장 속이 풀리는 밥상은 여전히 이 뜨끈한 국밥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태주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형님도 참, 수백억 자산가가 명색이 있는데 좀 좋은 데도 가시고 그래요. 평생 이 국밥만 드실 겁니까? 돈이 다 무슨 소용이냐? 정작 우리 어머니 호강 한번 못 시켜드렸는데 이 국밥이 그래도 옛날 그 시장 국밥 맛하고 제일 비슷해.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잠기고 말았습니다. 태주는 잠시 아무 말이 없다가 조용히 제 빈잔을 채워주었습니다. 그 묵직한 침묵이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어요. 그러고는 짐짓 밝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 이제 어머니도 하늘에서 형님 좋은 사람 만나 사는 거 보고 싶어 하실 겁니다. 언제까지 혼자 그 큰 집에 계실 거예요. 이 나이에 무슨, 다 늦었지. 여태 혼자 산 놈이 이제 와서 누굴 만나겠냐. 형님, 그렇게 마음 닫고 사시니까 어머니가 눈을 못 감으시는 겁니다. 사람이 곁에 있어야 정도 붙고 사는 맛도 나는 거예요. 쉰이면 아직 청춘입니다. 요즘 세상에 뭐가 늦어요. 제가 2주 뒤에 봉사활동 하나 잡아뒀으니까 형님도 바람 좀 쐬러 나오세요. 저는 그 말을 그저 술김에 흘려들었습니다. 그때는 그 봉사활동 한 번이 제 운명을 통째로 뒤바꿔 놓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으니까요. 술이 몇 순배 돌자 취기가 제법 올랐습니다. 태주는 제가 비틀거리는 걸 보더니 얼른 대리기사를 불러주고 차에 오르는 저를 몇 번이나 챙겼습니다. 그 든든한 등을 보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세상 천지에 그래도 내 편이 하나쯤은 남아있구나 하고 말이죠. 집에 도착한 시각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23층 넓디 넓은 고급 아파트의 현관문을 열자 제 구두 발소리만 텅 빈 거실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50평이 넘는 이 집에는 저를 반겨주는 사람도 켜진 불빛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몸을 파묻었습니다. 리모컨을 눌러 커다란 텔레비전을 켜자 소리를 죽인 화면의 불빛만이 어두운 거실을 희미하게 밝혔습니다. 그 푸른 불빛의 의지에 소파에 웅크리고 누우니 지독한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돈은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정작 이 집에 들어설 때마다 느끼는 외로움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 넓은 집에 모셔다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지어드릴 텐데 그런 생각이 밀려들 때면
저는 어김없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성공이란 게 곁에 아무도 없으면 이토록 시린 것이었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지갑 속 사진을 다시 꺼내 손끝으로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엄마, 나 오늘도 잘 버텼어. 그런데 엄마 없는 이 집은 왜 이렇게 춥지? 누구도 대답해 줄 리 없는 혼잣말이 텅 빈 거실에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얹은 채 그렇게 새우처럼 몸을 말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뒤척이다 까무룩 잠이 들었다가 저는 새벽 4시가 되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평생 몸에 밴 습관은 참 무섭습니다. 저는 부스스한 얼굴로 다시 옷을 챙겨 입고 청가물 도매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불을 환하게 밝히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인들과 거칠게 손을 맞잡고 갓 들어온 과일 깨짝을 함께 나르며 흥정을 붙였습니다. 오래 단골로 지낸 한 상인이 저를 보고 반갑게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오늘도 제일 먼저 나오셨네요. 이 새벽에 뭐하러 몸소 나오십니까? 여기 있어야 내 마음이 편해서 그래. 사람 냄새 맡아야 잠도 좀 자고. 상인은 껄껄 웃으며 갓 들어온 딸기 하나를 제 입에 쑥 넣어 주었습니다. 새콤달콤한 과즙이 입안에 퍼지는 순간 저는 또 어머니가 깎아주시던 그 사과가 떠올라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손끝에 닿는 사과의 서늘한 감촉, 코를 찌르는 비릿한 새벽 공기, 여기저기서 값을 부르는 걸걸한 목소리들, 그 북적이는 소란 속에 섞여 있을 때만큼은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온몸으로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수백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결국 제가 가장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곳은 이 비린내 나는 새벽 시장 한복판이었습니다. 저는 이 거친 손과 이 소란함이 좋았고 동시에 그 끝에 홀로 돌아갈 텅 빈 집이 사무치게 싫었습니다. 곁에 있던 상인이 제 등을 툭 치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사장님, 이제 그만 좋은 사람 만나셔야죠. 이 좋은 걸 맨날 혼자 드시니까 그렇게 쓸쓸한 거예요. 저는 그저 허허 웃고 말았습니다. 그 웃음 끝에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가 또 한 번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문득 멍든 사과 하나를 집어들자 갈라 터진 어머니의 손이 다시 눈앞에 겹쳐졌습니다. 저는 그 사과를 한참이나 만지작거리다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처럼 착한 여자 만나 따뜻하게 사는 날이 저에게도 정말 올까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 오래된 소원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불행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주말, 저는 태준의 손에 반쯤 끌리다시피 낯선 보육원 앞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새벽 시장에 나가 있을 시간에 불편한 정장을 차려입고 남의 행사에 와 있으려니 온몸이 베베 꼬이는 것처럼 어색하기만 했어요. 형님, 딱 2시간만 계시다 가세요. 얼굴만 비치면 됩니다. 내가 이런 데가 어디 어울리기나 하냐. 어색해 죽겠다. 태주는 그런 저를 보며 싱글벙글 웃기만 하더니 제 등을 떠밀어 화단 쪽으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 어색한 자리까지 끌려 나온 데는 혼자 사는 저를 늘 걱정하는 태준의 진심을 차마 저버릴 수 없어서였어요. 착한 사람 만나 따뜻하게 살라던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도 언제나처럼 가슴 한켠에 무겁게 걸려 있었고요. 저는 마지못해 봉사자들 틈에 끼어 어정쩡하게 삽을 들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흑투성이 앞치마를 두른 한 여자가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굽히고 앉아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꽃모종 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자, 뿌리가 안 다치게 살살 이렇게 흙을 덮어주는 거야. 그래야 얘가 아프지 않고 쑥쑥 큰단다. 화장기 하나 없는 맨얼굴이었는데도
아이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는 그 얼굴이 어찌나 맑고 곱던지 저는 삽을 든 채로 그 자리에 멍하니 굳어버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50평생 여자 앞에서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던 저였습니다. 심장이 제멋대로 뛰는 게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어요. 그 여자가 커다란 화분을 두 팔로 안고 나르다가 발을 헛디뎌 앞으로 고꾸라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을 날려 그녀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화분은 무사했고 제 손 안에는 그녀의 가느다란 팔목이 잡혀 있었죠. 그녀가 놀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배시시 웃었습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크게 넘어질 뻔했네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나긋나긋하던지 저는 잡았던 손을 얼른 놓으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고맙다는 인사로 조그마한 화분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노랗고 동그란 꽃이 소담하게 피어 있었어요. 이거 받으세요. 메리골드라고 꽃말이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이래요. 저는 그 작은 화분을 무슨 보물처럼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이라니. 그 말이 마치 저를 위한 예언처럼 느껴져서 그날 밤 저는 화분을 머리맡에 두고 몇 번이나 뒤척이며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저 꽃 한 송이를 받았을 뿐인데 텅 비어 시리기만 하던 제 가슴에 처음으로 따뜻한 불씨 하나가 지펴진 기분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시장에 나가서도 자꾸만 그 맑은 웃음이 눈앞에 어른거려서 저는 실없이 혼자 웃다가 단골 상인들에게 무슨 좋은 일 있냐며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염치불구하고 보육원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이름은 소희였고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꽃과 흙으로 어루만지는 원예치료사로 봉사하고 있다더군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원장님을 통해 소희의 연락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번호를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데만도 손이 다 떨렸어요. 며칠을 망설인 끝에 저는 큰맘 먹고 소희에게 저녁을 청했습니다. 수백억 자산가라면 응당 화려한 곳으로 데려가야 마땅했지만 저는 어쩐지 그녀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려간 곳이 시장통의 허름한 잔치국수 집이었어요. 혹시 실망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했는데 소희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를 후루룩 소리내며 어찌나 맛있게 먹던지요. 저는 이렇게 소박한 데가 훨씬 좋아요. 비싼 식당은 오히려 불편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만 마음이 탁 놓였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런 데만 다닙시다.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소희는 그런 저를 보며 소리 없이 고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국수집을 나와 시장통을 나란히 걷는데 좌판에 놓인 붉은 사과들을 보자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이 여자라면 억척스럽게 사시다 가신 우리 어머니도 참 예뻐하셨겠구나 싶었어요.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저는 오랜만에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텅 빈 집에 들어서도 그날만큼은 이상하게 한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소희는 저를 자기가 운영한다는 작은 공방으로 초대했습니다. 도심 외곽의 낡고 소박한 유리온실이었는데 화분마다 정성스레 붙은 손글씨 이름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희는 화분들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자기 꿈을 들려주었어요. 저는 언젠가 상처받은 아이들이 마음껏 쉬어갈 수 있는 치유 농장을 짓는 게 꿈이에요. 돈이야 없지만 마음만은 늘 그쪽을 향해 있답니다. 저는 이렇게 검소하면서도 마음까지 따뜻한 사람이 세상에 다 있구나 하고 또 한 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희의 그 꿈은
제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소희와 만나는 날이 하나둘 늘어갈수록 제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늘 무채색이던 하루하루에 비로소 색이 입혀지는 것 같았어요. 아침이면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골라 매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낯설고 우스웠습니다. 어느 날 저는 태준을 조용히 불러 조심스레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태준아, 나 저 사람이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 형님, 정말이십니까? 형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저도 기쁩니다. 그래도 사람은 좀 더 겪어보고 천천히 결정하시는 게 어떨까요? 태준은 축하한다면서도 어딘가 조심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신중한 형이 높아심해하는 소리려니 하고 가볍게 넘겨버렸어요. 들뜬 마음에 저는 소희를 태준에게 정식으로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셋이 둘러앉은 식사 자리에서 소희는 태준에게도 살갑게 술을 따르며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전무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민수 씨한테 형님 같은 분이 곁에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 다정한 말솜씨의 자리는 겉으로는 더없이 화기애애했어요. 그런데 술잔을 부딪히던 태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소희가 팔을 뻗을 때 소매자락 사이로 얼핏 드러난 손목시계 하나를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식사가 끝나고 소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태준이 제 소매를 잡아 끌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형님, 저 여자 손목에 찬 시계 보셨습니까? 저거 수천만 원짜리 한정판입니다. 돈이 없다는 사람이 저런 걸 어떻게 찹니까? 눈빛도 어딘가 탁하고요. 제발 조심하십시오. 순간 저는 언짢은 기분이 울컥 치밀었습니다. 겨우 시계 하나 가지고 사람을 의심하다니요. 저는 태준의 등을 툭 치며 애써 웃어넘겼습니다. 이 사람이 선물 받았을 수도 있지. 노총각 형 장가갈까봐 걱정도 팔자다. 태준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지만 그 얼굴에는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근심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이 마음에 걸렸지만 애써 못 본 척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며칠 뒤 저는 소희를 데리고 어머니가 계신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여자를 만나 이곳에 온 건 난생 처음이라 어머니 사진 앞에서는 제 마음이 몹시 떨렸어요. 어머니, 저 이제야 착한 사람 만났어요. 그렇게 속으로 인사를 건네는데 목이 다 메었습니다. 그런데 소희가 어머니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내 눈가에 그렁그렁 눈물을 맺혔습니다. 어머니, 늦게 찾아뵈어 죄송해요. 민수 씨, 제가 평생 따뜻하게 곁을 지킬게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훔치는 소희를 보는 순간 제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한 조각까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여자를 위해서라면 제 남은 평생과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도 하나도 아깝지 않겠다고요. 그때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어머니 영정 앞에서 흘리던 그 눈물이 사실은 저를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한 가장 완벽한 연기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납골당에 다녀온 뒤로 우리 사이는 거침없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반지 하나를 내밀며 마침내 결혼하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소희는 두 눈에 눈물까지 그렁그렁 맺힌 채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50평생 텅 빈 집에 홀로 들어서던 제 인생에도 드디어 따뜻한 봄이 오는 것만 같았어요. 결혼 준비를 의논하는 자리에서 소희는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예물이니 예단이니 그런 거 다 생략해요. 저는 그저 민수 씨 마음 하나면 충분하니까요.
돈이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저였지만 소희는 오히려 그 흔한 반지 하나도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이 여자야말로 하늘이 저에게 내려준 천사가 틀림없다고 더욱 굳게 믿게 되었어요. 우리는 곧 2달 뒤 봄날로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던 그날, 저는 소년처럼 마음이 설레어 밤새 뒤척였습니다. 소희의 정성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회사로 매일같이 손수 만든 도시락을 싸들고 찾아왔습니다. 첫날은 갈치조림, 다음 날은 소불고기, 그 다음 날은 제가 좋아하는 청국장까지 반찬 하나하나에 정성이 그득했어요. 점심때면 직원들 자리마다 돌며 살갑게 웃고 간식을 나눠주니 며칠 지나지 않아 회사 사람들은 하나같이 소의 칭찬에 입이 마를 지경이었습니다. 늘 무뚝뚝하던 사무실에 웃음꽃이 피는 걸 보며 저는 그런 그녀가 자랑스럽고 흐뭇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 돌이켜보면 소희는 그 다정한 웃음 뒤에서 전혀 다른 것을 재고 있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다가도 그녀는 지나가는 말처럼 회사 사정을 슬쩍 물어왔어요. 회사 이만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큰 사업은 늘 현금이 넉넉히 돌아야 하죠? 요즘 자금 사정은 좀 어떠세요? 저는 아무 의심 없이 회사의 유동 자산이며 현금 흐름을 술술 털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못할 말이 어디 있겠나 싶었으니까요. 그 순간 소희의 눈이 아주 잠깐 반짝였다는 것을 그때의 저는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사업 이야기가 나오면 상대가 누구든 속내를 함부로 내보이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시장에서 30해를 굴러먹으며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자신 있다고 자부해 온 저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희 앞에서만큼은 그 모든 경계심이 봄눈 녹듯 스르르 풀어져 버렸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이렇게 무르게 만드는구나. 저는 그저 그게 좋기만 했어요. 어느 주말 소희와 교회로 나들이를 간 날이었습니다. 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리는 강변길을 나란히 걷는데 저는 이런 평범한 행복이 제게도 찾아왔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그런데 소희는 문득 걸음을 멈추더니 오래전 자기가 돌봤다는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밤마다 아버지한테 맞고 자란 아이였어요. 마음의 문을 꽉 닫고 말도 없던 애가 저랑 같이 흙을 만지고 꽃을 심으면서 조금씩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며 소희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목이 메어 말끝이 파르르 떨리는 그 모습에 저도 그만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그래서 제 평생 소원이 생겼어요. 상처받은 아이들이 돈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쉬어갈 수 있는 자연치유 농장을 짓는 거예요. 그것도 아예 비영리 재단으로요. 소희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농장의 조감도와 재단 설립 기획서가 빈틈 하나 없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넓은 잔디밭 한가운데 아이들이 뛰노는 그림, 온실과 텃밭의 위치, 심지어 후원금이 어떻게 쓰일지 적은 표까지 마치 오래전부터 그려온 사람처럼 세밀했습니다. 저는 그 정성과 숭고한 꿈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덜컥 제 입으로 약속을 하고 말았죠. 그 꿈 내가 이뤄주겠소. 내 개인 재산 30억 원, 그 재단에 기꺼이 내놓으리다. 소희는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감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누군가의 꿈을 제 손으로 이뤄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문득 평생 시장 바닥에서 남도올 줄만 알던 어머니 얼굴이 떠올라 어머니가 계셨다면 이런 며느리감을 얼마나 대견해 하셨을까 싶어 콧등이 시큰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태준의 귀에 들어가자 회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태준은 노크도 없이 제 집무실로 뛰어들어오더니 안에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형님,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30억이 뉘집게 이름입니까? 이건 기부가 아니라 재단을 핑계로 형님 돈을 통째로 빼돌리려는 수작일지도 모릅니다. 그 서류, 제가 직접 검토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태준의 그 말에 불같이 화가 치밀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순수한 꿈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만 보는지 서운함을 넘어 배신감마저 들었어요. 그만해라, 태준아.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엔 소위 험담은 한마디도 듣기 싫다. 형님, 제가 20년 넘게 형님을 어떻게 모셨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저를 믿고 시간을 주십시오. 저는 태준의 그 간절한 눈빛을 외면한 채 대꾸도 없이 집무실 문을 열어젖히고 나와버렸습니다. 이 일을 소희에게 조심스레 전하자 그녀의 얼굴에 순간 서늘한 그늘이 스쳤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잠깐 차갑게 굳는 걸 저는 미쳐보지 못했어요. 소희는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순수한 마음이 그깟 돈으로 오해받는다니 너무 슬퍼요. 재단이고 결혼이고 저 때문에 두 분 사이가 이렇게 될 바에는 저는 다 그만두는 게 낫겠어요. 금방이라도 짐을 싸서 떠날 것 같은 소희를 보자 제 마음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다급히 그녀의 손을 붙잡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재단을 세워주겠다고 거듭 다짐했어요. 제 곁 사람의 의심 때문에 상처받았을 그녀를 생각하니 오히려 제가 미안함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노라.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이 결혼과 재단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노라.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다짐 하나하나가 제 발등을 찍는 도끼였는데도 말이죠. 그러고는 회사로 돌아와 태준을 향해 난생 처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태준아, 내가 아무리 반대해도 이번만큼은 내 뜻대로 하겠다. 더는 소희를 의심하지 마라. 태준은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알겠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저는 그가 마침내 제 뜻을 받아들인 줄로만 알았어요. 사실 그날 밤 제 마음 한구석이 아주 잠깐 서늘하게 저려온 순간이 있긴 했습니다. 20년 넘게 저를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던 태준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저리도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데는 무언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작은 의심이 가슴을 스쳤지만 저는 소희의 눈물 젖은 얼굴을 떠올리며 애써 그 불안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신혼집에 놓을 가구들을 고르며 흥얼흥얼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소파는 어떤 색이 좋을지, 소희가 아침마다 화분을 놓아둘 창가는 어디가 좋을지 그려보다 보니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죠. 완벽한 행복이 바로 눈앞까지 와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물러선 척한 태준은 바로 그 밤 조용히 최고급 사설 탐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등을 떠밀려 회사에서 손을 뗄 위기에 몰리면서도 그는 이 악물고 제 뒤를 캐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탐정이 건넨 첫 보고서에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단서들이 담겨 있었어요. 소희의 이름으로 개통된 여러 대의 대포폰 기록, 정작 살지도 않는 낡은 주소에 몰래 옮겨둔 위장 전입의 흔적, 그리고 그녀가 원예 치료사로 봉사하기 전 몇 년간의 행적이 서류상 텅 비어 있다는 사실. 태준은 그 보고서를 손에 쥔 채 밤새 담배만 태웠다고 했습니다. 흠 하나 없어 보이던 천사의 그림에 그렇게 첫 균열이 소리 없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균열의 끝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때의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었을 뿐이었어요. 결혼식을 앞두고 소희는 저에게 자기를 키워주신 양부모님을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상견례 자리를 정성껏 준비해 시내에 이름난 한정식 집에 조용한 방을 하나 잡았어요. 처음 뵙는 어른들 앞이라 저는 넥타이를 몇 번이나 고쳐매며 잔뜩 긴장했습니다. 사실 저에게 이 상견례는 남다른 자리였어요. 어머니가 일찍 떠나신 뒤로 저에게는 명절에 둘러앉을 가족 한 사람 없었으니까요. 소희의 양부모님이 앞으로 제 부모님 자리를 대신해 주신다고 생각하니 긴장 속에서도 가슴 한편이 뭉클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어쩐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양부모님이라는 두 분은 딸이 어떤 사람으로 자랐는지, 얼마나 마음이 고운지는 한마디도 없이 온통 제 이야기에만 열을 올렸거든요. 아이고, 우리 소희가 이렇게 훌륭한 분을 만나다니 이게 다 복이지요. 게다가 재단에 30억 원이나 쾌척하신다니 사위님 그릇이 참으로 크십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은 그만하세요. 민수 씨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 소희가 살짝 얼굴을 붉히며 부모님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겸손하고 사랑스럽던지 저는 오히려 그녀가 더 대견해 보였어요. 두 분은 연신 제 재력과 기부 결정을 추켜 세웠습니다. 저는 어딘가 낯간지럽고 개운치 않았지만 어른들이 사위 될 사람을 치켜 세우는 게 뭐 그리 흉이겠나 싶어 애써 웃어넘겼어요. 상 위에는 값비싼 갈비찜과 전복이 푸짐하게 올랐지만 두 분은 음식보다 제 회사 규모와 재산 이야기에 더 목을 뺐습니다. 슬쩍 소희를 건너다 보니 그녀는 평소와 달리 어딘가 굳은 얼굴로 자꾸만 부모님의 말을 자르며 화제를 돌리려 애쓰고 있었어요. 저는 딸이 부모의 지나친 관심을 민망해하는 거려니 하고 오히려 그 조심스러움이 기특하게만 보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어색한 밥상이야말로 잘 짜인 연극의 첫 무대였던 셈이죠. 상견례를 마친 뒤 저는 소희를 백화점으로 데려갔습니다. 소희는 예물이며 예단을 한사코 마다했지만 저는 평생 하나뿐인 아내에게 번듯한 결혼 반지 하나만큼은 꼭 해주고 싶었거든요. 휘황찬란한 보석 가게에 서 있으려니 시장 바닥에서 자란 제게는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지만 소희에게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걸 안겨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저는 진열장에서 가장 크고 맑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골라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가락에 직접 끼워 주었습니다. 예물은 다 마다해도 이 반지만큼은 받아주시오. 내 평생 소원이었소. 소희는 천사처럼 환하게 웃으며 반지를 낀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는 미쳐보지 못했어요. 반지를 이리저리 돌려보는 그녀의 눈빛이 사랑이 아니라 다이아몬드의 크기와 값어치를 가늠하듯 서늘하게 번뜩였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눈빛은 정말 찰나였고 소희는 이내 다시 세상순한 얼굴로 제 품에 안겨왔습니다. 저는 그 온기에 그만 사르르 녹아 방금 스친 이상한 느낌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소희는 재단을 함께 이끌 사람이라며 한 남자를 제게 인사시켰습니다. 이분이 우리 재단 이사장을 맡아주실 분이에요. 보육원 시절부터 저를 친동생처럼 아껴주신 선배님이시고요. 보육원 선배라고 소개된 그 이사장은 말끔한 정장 차림에 언변이 어찌나 유창하던지요. 그는 준비해온 조감도를 탁자 위에 쫙 펼치더니 마치 오래 연습한 배우처럼 막힘없이 재단의 청사진을 그려 보였습니다. 이 농장이 완공되면 해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새 삶을 얻게 됩니다.
훗날 대표님 조남이 아이들의 은인으로 길이 남을 겁니다. 이사장의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평생 돈만 벌 줄 알던 제가 누군가에게 은인으로 기억될 수 있다니요. 저는 그 뿌듯함에 취해 이 재단이야말로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런데 브리핑이 끝나갈 무렵 저는 이상한 장면을 하나 보고 말았습니다. 소희와 이사장이 아주 잠깐 눈을 맞추었는데 그 눈빛이 그저 오랜 선후배 사이라기엔 너무나 은밀하고 익숙해 보였거든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흔들어 그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어릴 적 한솥밥을 먹은 사이라니 저 정도 정이야 당연하지 하고 애써 마음을 다독였어요. 하지만 회사로 돌아온 제게 태준이 또다시 굳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그 이사장에 대한 조사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형님, 저 이사장이라는 자, 과거 이력이 서류상 텅 비어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흔적조차 없습니까?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순간 저는 참고 참았던 화가 그만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태준이 제 뒤늦은 행복을 질투하거나 회사 자본이 재단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까워 저러는 거라고만 여겼어요. 됐다. 그만 좀 해라. 내가 이 나이에 겨우 찾은 행복이 그렇게도 배가 아프냐? 제 모진 말에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웃고 울던 형제에게 그런 말을 내뱉고도 그때의 저는 미안함보다 짜증이 앞섰어요.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힘없이 돌아섰습니다. 축 처진 그 어깨를 보면서도 저는 소희의 눈물 젖은 얼굴만 떠올리며 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기어이 건널 수 없는 강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소희와 함께 거래 은행의 귀빈 창구를 찾았어요. 재단으로 30억 원을 한 번에 보내기 위해 하루 이체 한도를 크게 늘려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몇 번이나 본인 확인을 하는 동안 저는 가방 안주머니에 넣어둔 제 인감도장을 지그시 만졌어요. 대표님, 워낙 큰 금액이라 한 번 더 여쭙습니다. 정말 이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예, 진행해 주세요. 좋은데 쓰일 돈이니까요.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톱만 한 그 작은 도장 하나에 제 평생 벌어온 재산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니 알 수 없는 무게에 손끝이 가늘게 떨려왔어요. 하지만 그 떨림마저도 저는 결혼을 앞둔 설렘으로만 여겼습니다. 이체 일정은 금요일 오후 3시로 정해졌습니다. 재단 설립 서류에 최종 인감을 찍고 곧바로 30억 원을 보내기로 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소희는 두 팔로 제 목을 감싸 안으며 제 귓가에 달콤하게 속삭였어요. 여보,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평생 제가 당신 곁을 지킬게요. 그 다정한 목소리에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벅찼습니다. 이체 날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붕 뜬 사람처럼 지냈어요.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머릿속은 온통 신혼집과 재단 생각뿐이었습니다. 태주는 그날 이후로 제 앞에 좀처럼 얼굴을 비치지 않았는데 저는 그가 단단히 삐쳐서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죠. 그가 밤마다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는 꿈에도 모른 채로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 사진을 꺼내 한참을 들여다보며 나직이 독백했어요. 엄마, 나 이제 진짜 착한 여자 만나서 떵떵거리고 잘 살 거야. 조금만 더 지켜봐줘요. 사진 속 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흐릿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저를 축복해 주시는 것만 같아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때는 정말이지 그 잔잔한 웃음 뒤에 어떤 절규가 숨죽이고 있는지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회사에는 홀로 불이 꺼지지 않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태준이었어요. 그는 사설탐정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애원하다시피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오늘 밤 안으로 최종 보고서를 꼭 넘겨주십시오. 우리 형님 인생이 통째로 걸린 일입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태준은 식은 커피만 연신 들이켰습니다. 창밖으로는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있었죠. 이체를 앞둔 그 밤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완벽해 보이던 사기극이 마침내 완성을 코앞에 둔 그 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가장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 잠이 얼마나 위태로운 벼랑 끝에 걸린 것인지 저는 꿈에도 알지 못했어요. 이체를 하루 앞둔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재무팀 직원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제게 달려왔어요. 손에 든 결제판이 파르르 떨릴 만큼 그의 표정은 다급했습니다. 대표님, 내일 예정된 거액 이체 승인이 갑자기 보류되었습니다. 태준 전무님께서 직접 막으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이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태준이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던 오른팔이 하필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코앞에 두고 등 뒤에서 칼을 꽂았다는 생각에 그만 눈이 뒤집혀 버렸죠.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씩씩거리며 곧장 태준의 집무실로 쳐들어갔습니다. 내가 뭔데 내 돈줄을 막아. 당장 승인 풀어. 제 고함에 사무실 밖 직원들이 하나같이 숨을 죽였습니다. 20해 넘게 형제처럼 지내며 단 한 번도 서로 언성을 높인 적 없던 우리였어요. 그런 우리 둘이 벌겋게 얼굴을 붉히며 험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태준은 물러서기는커녕 책상을 돌아 나오더니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형님, 제발 사흘만, 아니 하루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일 새벽이면 탐정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것만 보고 결정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 말에 저는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그의 어깨를 밀쳐냈습니다. 탐정 보고서? 그럼 내가 뒤에서 몰래 사람을 붙여 소위 뒷조사를 하고 다녔단 말이냐?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형님, 이게 다 형님을 지키려는 겁니다. 저 여자는 형님이 아니라 형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거라고요. 무릎 꿇은 태준의 두 눈에는 물기가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평소 산처럼 듬직하던 그가 바닥에 엎드리다시피 매달리는데도 소희를 향한 제 믿음은 눈꽃만큼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간절함이 저에게는 제 사랑을 가로막으려는 회방으로만 보였습니다. 사람이 한번 눈이 멀면 이렇게까지 어리석어지는 법이더군요. 오늘부로 회사 일에서 손 떼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서 소희 얘기 꺼내지 마. 기어이 저는 그 모진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20년 세월을 한 칼에 잘라내는 말이었죠. 태준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그 얼굴을 차마 더 보지 못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회사 문을 쾅 닫고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지만 저는 한참을 출발하지 못한 채 운전대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미안함과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외로움이 뒤엉켜 소용돌이 쳤어요. 문득 휴대전화를 들어 태준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도 소희의 눈물 젖은 얼굴이 떠오르면 도로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애써 태준을 원망했어요. 저 녀석만 아니었으면 아무 탈 없이 행복했을 텐데 하고 말이죠.
차창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는 빗물을 멍하니 보고 있자니 문득 30해 전 태준과 함께 트럭 짐칸에서 새우잠을 자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배가 고파도 마지막 국밥 한 그릇을 서로 먹으라며 양보하던 그 지지리도 가난하던 시절이요. 그런 태준에게 손찌검하듯 모진 말을 퍼부었다고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려왔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세차게 내저었습니다. 지금 흔들리면 소희를 영영 잃고 만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소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소희는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자초지종을 들은 그녀는 이내 두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때문에, 저 하나 때문에 두 분이 이렇게 되다니. 안 되겠어요. 재단이고 결혼이고 저는 다 그만둘게요. 지금 당장 짐 싸서 떠날게요. 소희가 정말로 자리에서 일어나 주섬주섬 짐을 챙기는 신용을 하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겨우 손에 쥔 행복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만 같아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소희는 제 셔츠 자락을 붙든 채 가녀린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그 애처로운 떨림 앞에서 저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저는 다급히 그녀의 손목을 붙잡아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당신은 아무데도 못 가. 내 돈도, 내 인생도 이제 다 당신 거야. 태준이 그깟 녀석 하나 잃는 게 뭐 대수라고. 저는 그렇게 제 손으로 마지막 버팀목까지 잘라내며 소희가 파놓은 덧속으로 완전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그게 제 사랑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이제 저에게 남은 사람이라고는 소희 하나뿐이었습니다. 제 편을 스스로 다 밀어내고 나니 저는 오히려 그녀에게 더 목을 메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것이 소희가 처음부터 노린 그림이었다는 걸 그때의 저는 꿈에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자 소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정하게 저를 다독였습니다. 그러고는 주방으로 가더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정성스레 우려왔어요. 여보, 마음 가라앉히시게 이거 한 잔 드세요. 제가 좋은 허브만 골라 정성껏 우렸어요. 저는 그 다정함에 코끝이 시큰해져 그 차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어요. 심장이 미세하게 빠르게 뛰고 등줄기로는 축축하게 식은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며 정신이 몽롱하게 풀어졌죠. 저는 그저 며칠간 마음고생을 한탓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소파에 몸을 뉘었습니다. 여보, 나 왜 이렇게 갑자기. 눈이 자꾸 감기네. 혀가 꼬여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소희는 괜찮다는 듯 제 이마를 부드럽게 쓸어주었고 저는 그 손길에 안심하며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천장의 불빛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더니 저를 내려다보는 소희의 얼굴이 점점 흐릿하게 뭉개져 갔어요.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아득하게 스쳤지만 그 희미한 의심을 붙잡을 힘조차 제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몽롱한 와중에도 저는 내일 있을 이체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며 바보처럼 흐뭇한 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바로 그 시각 회사에는 여전히 홀로 불 켜진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직무에서 쫓겨날 위기에 몰리고도 태주는 끝내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눈밖에 났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는 자기 사비까지 탈탈 털어 흥신소에 급히 추가금을 건넸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날이 밝기 전에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으려고 마른 입술을 깨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죠. 사실 첫 보고서만으로도 소희의 정체는 어느 정도 드러나 있었어요. 하지만 눈이 뒤집힌 저를 돌려 세우려면
빼도 박도 못할 확실한 물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태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창밖으로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유리창이 덜컹덜컹 흔들릴 만큼 사나운 빗줄기였어요. 마치 곧 닥쳐올 일을 미리 알리는 불길한 징조 같았습니다. 늘 저 혼자 시린 발소리만 울리던 아파트 23층에도 그날 밤은 스산한 빗소리만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죠. 소파에 널브러진 제 고른 숨소리 말고는 넓은 집안이 무섭도록 적막했습니다. 제가 깊은 잠에 골아떨어진 것을 확인한 소희는 소리 없이 베란다 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어둠 속에서 어딘가로 나직이 전화를 걸었어요. 조금 전까지 제 앞에서 눈물을 쏟던 그 애처로운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얼음장처럼 서늘한 목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다 됐어요. 내일 오후면 30억이 통째로 들어와요. 이 남자 완전히 재워놨으니까 걱정 말고 여권이랑 집 미리 다 챙겨놔요. 전화를 끊은 소희는 잠든 제 얼굴을 무표정하게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소파 옆에 놓인 제 가방을 소리 없이 열어 안주머니에 든 인감도장을 슬쩍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끌어올렸어요. 한 지붕 아래에서 한 여자의 두 얼굴이 그렇게 소름 끼치도록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른 채 저를 통째로 집어삼킬 함정 한복판에서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어요. 창밖의 빗소리만이 홀로 이 밤의 진실을 알고 흐느끼듯 세차게 울고 있었습니다. 약 기운과 쌓인 피로에 짓눌려 저는 늪처럼 깊고 눅눅한 잠 속으로 한없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잠 속에서 저는 기이할 만큼 생생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제 화려한 아파트 거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배경이 뒤바뀌더니 30해 전 그 춥고 비린내 나던 청가물 시장 뒷골목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발밑에는 시커먼 물이 흥건히 고여 있고 어디선가 살을 애는 칼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습니다. 코를 찌르는 생선 비린내와 물러터진 과일 냄새가 뒤섞여 속이 메스꺼웠어요. 이곳은 분명 어머니가 평생 저를 등에 업고 좌판을 지키시던 바로 그 시장 바닥이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 낯익은 뒷모습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어머니였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목이 메어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가 여기 어쩐 일이에요? 그런데 저를 돌아본 어머니의 얼굴은 제가 평생 기억하던 그 인자한 미소가 아니었어요. 분노와 슬픔으로 잔뜩 일그러진 낯설고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는 낯익은 노란 꽃이 담긴 화분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소희가 첫 만남에서 저에게 쥐어주었던 바로 그 메리골드 화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화분을 번쩍 들어 바닥에 힘껏 내리쳤습니다. 화분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박살나는 순간 저는 그만 숨이 턱 막히고 말았어요. 깨진 흙더미 속에서 시커먼 구정물과 함께 징그러운 지렛대가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새까맣게 들끓는 그것들이 순식간에 제 발등을 타고 기어오르는 것만 같아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아 뒷걸음질 쳤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래요? 소희는 착한 사람이라고요. 이 어리석은 놈아. 그 꽃은 독초다. 저 여자는 널 잡아먹으러 온 독사야. 내 눈에 씬 콩깍지가 이 애미 가슴에 대못을 박는구나. 제발 그 여자랑 결혼하면 안 돼.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 내일이면 그 사람이랑. 내일이면 늦는다. 저 여자가 이 애미 아들 등골까지 다 빼먹기 전에 어서 눈을 떠라. 어서. 어머니는 두 눈에서 시뻘건 피눈물을 뚝뚝 흘리며 절규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처절하던지 제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발이 땅에 붙은 듯 도무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은 탓에 제 몸은 천근만근 가위에 눌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려 해도 입이 도무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피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그 절규가 지독한 약 기운마저 뚫고 제 정신을 번쩍 흔들어 깨웠습니다. 저는 컥 하고 숨을 몰아쉬며 소파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저는 비틀거리며 냉장고로 가 찬물을 꺼내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물컵을 쥔 손이 주체할 수 없이 덜덜 떨렸어요. 그저 뒤숭숭한 개꿈이라고 넘기기엔 어머니의 그 피눈물이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곁을 더듬어 보니 소희는 온데간데 없고 넓은 거실엔 저 혼자뿐이었어요.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어 안방 문을 열어보니 그녀의 옷가지며 짐이 이미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하게 곤두섰지만 저는 급한 일로 잠깐 나갔겠거니 하며 애써 불안을 눌렀어요. 꿈의 잔상과 알 수 없는 불길함에 온몸이 오싹하게 곤두서 있을 때였습니다. 새벽 5시 30분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어요. 이 새벽에 누가 하는 생각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자 거기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밤새 비를 쫄딱 맞았는지 온몸이 흠뻑 젖었고 넥타이는 풀어 헤쳐진 채였습니다. 바짓단엔 흙탕물이 잔뜩 튀어 있었고 두 눈은 밤을 꼬박 세운 듯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20해를 봐 온 태준의 얼굴에서 그런 처절한 표정은 처음이었습니다. 태준아, 이 새벽에 무슨 일이야? 형님,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전에 이걸 못 보여드리면 형님 정말 다 뺏깁니다. 태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짜고짜 저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손에 쥐고 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거실 테이블 위에 패대기 치듯 쏟아냈어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떨리는 손으로 그 안에서 사진 몇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담배를 입에 꼬나문 채 도박판에 앉아 돈다발을 세고 있는 여자. 제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다고 믿었던 소희, 바로 그녀였습니다. 사진을 쥔 제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어요. 다음 사진은 더 끔찍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이라던 그 남자와 소희가 허름한 모텔로 들어서며 진하게 입을 맞추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흑투성이 앞치마를 두르고 아이들에게 웃어주던 그 청순한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소희란 말이냐? 그럼 그 이사장이란 놈이 저 여자 남편이라고? 제 목소리가 사정없이 갈라졌습니다. 형님,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오. 소희, 그 여자 본명은 따로 있습니다. 사기 정감한 산범이고요. 이사장이란 놈은 보육원 선배가 아니라 그 여자 남편입니다. 자연치유재단, 그것도 처음부터 껍데기만 있는 유령 회사였어요. 태준이 내민 경찰서 조회 기록에는 그 모든 진실이 빼도 박도 못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야. 뭔가 잘못된 거야. 소희가 그럴 리 없어. 저는 처음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으며 그 사진들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조각들이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태준이 그렇게 경고하던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 상견례 자리에서 느꼈던 그 낯간지럽던 위화감, 이사장과 소희가 슬쩍 주고받던 은밀한 눈빛,
가리고 재단이며 일체를 그악스럽게 서두르던 제초까지 매일 회사로 싸우던 그 정성스러운 도시락도 지나가듯 회사 사정을 캐묻던 그 다정한 질문들도 죄다 제 재산을 저울질하기 위한 미끼였던 겁니다. 그 사실을 하나씩 깨달을 때마다 지난 몇 달간 행복이라 믿었던 기억들이 통째로 더러운 오물처럼 느껴져 몸서리가 쳐졌어요.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이 딱딱 맞아 들어가자 저는 참을 수 없는 구역질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그 애틋한 사랑도 어머니 영정 앞에서 흘리던 눈물도 전부 제 돈을 노리고 잘 짜인 연극이었다니요. 발밑이 통째로 꺼지듯 온 세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어머니 유언까지 팔아가며 저런 여자한테 놀아났단 말이냐. 저는 입을 틀어막고 화장실로 달려가 개워낼 것도 없이 헛구역질을 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뒤따라온 태준이 그런 제 등을 말없이 쓸어내렸어요. 형님 잘못이 아니라고 다독이는 그의 손도 함께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50평생 처음으로 사랑을 믿었다가 가장 비참하게 배신당한 한 사내가 넋을 잃고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어느새 비가 그치고 잿빛 새벽이 서늘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슬픔이 채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폭풍이 무섭게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고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오늘 오후 3시 저들이 제 30억을 통째로 삼키기로 한 바로 그 시각까지 이제 겨우 반나절 남짓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축축한 소매로 눈물을 거칠게 훔치며 이를 악물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배신의 슬픔이 채 마르기도 전에 제 안에서 서슬퍼런 다른 사람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태준아, 정말 미안하다. 널 그렇게 내치고도 나는.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하자는 대로 한 번만 따라와줘라. 형님 말씀만 하십시오. 이 목숨 걸고서라도 뭐든 하겠습니다. 붉게 충혈된 태준의 눈을 마주보는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진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요. 화장실 세면대에서 저는 찬물로 얼굴을 몇 번이고 거칠게 씻어냈습니다.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사이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노려봤어요. 방금 전까지 사랑에 속아 눈물이나 짜던 순진한 노총각의 얼굴은 어느새 씻은 듯 지워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엔 시장 바닥에서 30해를 산전수전 다 겪으며 맨손으로 회사를 일군 냉혹한 유통업계 대표의 눈빛이 돌아가 있었죠. 평생 남 속이는 장사치 들을 수도 없이 상대해 온 저였습니다. 그런 제가 어쩌다 사랑 하나에 눈이 멀어 이 지경이 되었나 싶으니 스스로가 한심에 어금니가 다 시렸어요. 하지만 자책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지금은 무너져 있을 때가 아니라 저들이 저에게 한 그대로 똑같이 되갚아줄 때였으니까요. 거실로 나오자 태준이 아직도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큼 다가가 그를 으스러져라 끌어안았어요. 그동안 모질게 내친 미안함과 고마움이 한꺼번에 북받쳐 두 사내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트럭 짐칸에서 함께 새우잠을 자던 그 시절부터 저를 위해서라면 제 몸살일 줄 모르던 녀석이었어요. 그런 태준을 제 손으로 내쳤다고 생각하니 참회의 눈물이 좀처럼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태준아, 정말 미안하다. 내 말이 다 옳았는데 이 못난 형이 눈이 멀어서. 됐습니다, 형님. 이렇게 늦지 않게 정신 차리셨으니 그걸로 됐어요. 이제 저 인간들 우리가 제대로 잡아넣읍시다. 태준은 눈물을 훔치며 곧바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는 진작에 담당 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 형사들을
섭외해 두었더군요. 스피커폰 너머로 형사의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돈이 넘어가기 직전 계약서에 도장 찍는 그 현장을 덮쳐야 사기 미수 현행범으로 확실하게 잡습니다. 대표님은 평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이 손으로 반드시 저들을 단죄하겠다는 서늘한 각오가 온몸을 팽팽하게 감쌌어요. 형사들은 제가 사무실 안에서 보내는 신호에 맞춰 들이닥치기로 했습니다. 자칫 제가 어설프게 굴었다간 저들이 낌새를 채고 달아날 수 있으니 무엇 하나 빈틈이 없어야 했죠. 저는 몇 번이고 머릿속으로 그 순간을 그려보며 널뛰는 심장을 애써 다잡았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떨리는 손을 애써 누르며 소희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도장 잘 챙겼소? 지금 약속 장소로 가고 있으니 이따 봅시다. 우리 재단 세울 생각을 하니 이게 다 꿈만 같구려. 문자를 보내고 나니 속이 뒤틀렸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바보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유언으로 물려주신 그 착하기만 한 마음을 저들이 짓밟았으니 이번엔 제가 바로 그 마음을 미끼로 삼아 저들을 낚을 차례였어요. 태중과 형사들은 저보다 먼저 사복 차림으로 유령재단 사무실 근처로 흩어졌어요. 건물 뒤 비상계단과 주차장 구석구석에 그들이 소리 없이 몸을 숨겼습니다. 약속 장소로 차를 모는 내내 저는 룸미러로 제 얼굴을 몇 번이고 확인하며 표정을 가다듬었어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분노가 새어나오면 지금껏 준비한 모든 게 물거품이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노총각의 표정을 얼굴에 뒤집어 썼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는 어느새 축축한 땀이 배어 있었어요. 오후 2시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그 허름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곰팡내가 밴 좁은 사무실에는 그럴싸한 재단 간판만 덩그러니 걸려 있을 뿐 아이들을 위한 그 어떤 흔적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 텅 빈 껍데기에 제가 하마터면 30억을 갖다 바칠 뻔했다고 생각하니 속에서 불덩이가 치밀었지만 저는 꾹 눌러 삼켰습니다. 안에서는 소희와 이사장이라던 그 남자가 여전히 천사 같은 얼굴로 저를 반겼어요. 어머 여보, 어서 와요. 서류랑 계약서 다 준비해놨어요. 소희가 생글생글 웃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탁자 위에는 인감을 찍을 계약서와 30억이 빠져나갈 이체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계약서를 매만지는 두 사람의 눈동자가 돈에 대한 탐욕으로 번들번들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역겨운 실체를 마주하고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 앉았어요. 계약서를 천천히 훑어보는 척하며 저는 뱃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억눌렀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들이 끝까지 방심하도록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먹잇감을 연기해야 했으니까요.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제 얼굴만은 여느 때처럼 사람 좋은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주머니에서 인감도장을 꺼내는 척하다가 문득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참, 소희 씨. 그 치유 농장에서 돌봤다던 아이들 있잖소. 그 중에 이름 하나만 대볼 수 있겠소? 우리 재단이 도울 첫 번째 아이 말이요. 순간 소희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식은땀을 흘렸어요. 그게 아이들이 워낙 많아서 갑자기 물으시니 그 어설픈 얼버무림에 저는 마침내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수천 명의 장사꾼과 밀고 당기며 거짓말을 가려내 온 저였어요. 저렇게 눈동자가 흔들리는 어설픈 연기가 이제와 저에게 통할 리 없었죠. 그러고는 안주머니에서 도장 대신
두툼한 사진 뭉치를 꺼내 두 사람의 면상을 향해 허공에 확 흩뿌렸어요. 도박장에서 돈다발을 세던 사진, 이사장과 모텔로 들어가던 사진들이 팔랑팔랑 탁자 위로 쏟아졌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늘 여유롭던 이사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 속 여자도 당신이요? 사기 전과 산범에 저 남자가 남편이라는 것도 내가 다 아는데 어디 한번 더 연기해 보시오. 사진을 본 소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악기처럼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그 청순한 미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녀는 입에 담기도 힘든 상스러운 욕설을 저에게 퍼붓기 시작했어요. 천사의 탈이 벗겨지는 그 순간은 소름이 끼치도록 추악했습니다. 저는 그 낯선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오히려 마음이 서늘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이 제가 천사라 믿고 목을 매던 여자의 진짜 얼굴이었구나 싶어 헛웃음마저 새어나왔습니다. 당황한 이사장이 서류를 챙겨 도망치려다 이내 눈이 뒤집혀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가 멱살이라도 잡을 듯 손을 뻗은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사무실 문이 부서질 듯 벌컥 열리며 태준과 형사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맨 앞에 선 태준이 저에게 달려들던 이사장을 그대로 덮쳐 바닥에 짓눌렀어요. 이 천벌받을 사기꾼 놈들 어디서 도망을 가. 좁은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꼼짝 마. 사기 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두 사람을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발버둥 치는 소희와 이사장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철컥 하고 채워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 서늘한 금속성이 몇 날 며칠 응어리졌던 제 가슴을 뻥 뚫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바닥에 엎드려서도 저를 노려보며 악을 쓰는 소희를 저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너 같은 쓰레기한테 주라고 평생 언손 갈라져가며 피땀 흘려번 돈이 아니다. 똑똑히 기억해둬라.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사무실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소희는 그제야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떨궜어요. 문득 꿈속에서 피눈물로 저를 흔들어 깨우시던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신 차렸어요. 엄마가 살려주셨어요. 저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뜨겁게 젖어오는 눈시울을 조용히 훔쳤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느껴지던 순간이었어요. 소희와 그 남자를 태운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골목 끝으로 멀어졌습니다. 저는 건물 밖으로 나와 오래도록 참았던 숨을 크게 내뱉었어요. 봄날 오후의 맑고 서늘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밀려 들어오는 순간 온몸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사르르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파랗게 갠 하늘을 한참이나 올려다봤어요. 지난 몇 달간 사랑이라는 이름에 눈이 멀어 저 하늘 한번 마음 편히 올려다본 적이 없었더군요. 속지 않고 두 발로 온전히 서 있다는 것이 이토록 감사한 일인 줄을 저는 그제야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곁에 선 태준도 저를 보며 씩 웃었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태준아, 오늘은 형이 크게 쏜다. 다들 가자. 제일 좋은 한우로 배 터지게 먹자고. 그날 저녁 저는 태준과 고생한 형사들을 데리고 시내에서 제일 좋은 고깃집으로 향했습니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를 앞에 두고 우리는 오랜만에 소리내어 크게 웃었어요. 며칠간의 지옥 같던 긴장이 그제야 풀리며 저는 사람 사는 온기가 이렇게나 따뜻한 것이었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태준이 소주잔을 들고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님, 그저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형님만 괜찮으시면 그걸로 됩니다. 그 투박한 한마디에 저는 코끝이 시큰해져 얼른 잔을 부딪히며 애써 껄껄 웃어넘겼습니다. 사내들의 무뚝뚝한 우정이 그날처럼 든든하게 사무친 날도 없었어요. 곁에 있던 형사 한 분도 웃으며 제 잔을 채워주었습니다. 대표님, 그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침착하게 연기해 주신 분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덕분에 아주 깔끔하게 현행범으로 잡았어요. 저는 멋쩍게 웃으며 이 모든 게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은 태준 덕분이라고 그의 공을 몇 번이나 치켜 세웠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여느 때처럼 저는 텅 빈 아파트로 홀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턱 막히고 지독한 한기가 밀려왔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단단하고 평온했거든요. 혼자라는 사실은 그대로였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외로움에 잡아먹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갑을 열어 낡고 빛바랜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가만히 어루만졌어요. 엄마 덕분에 이 못난 아들이 살았어요. 그렇게 속으로 인사를 건네자 텅 빈 집안에도 어머니의 온기가 함께 머무는 것만 같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켠 텔레비전에서는 뉴스 사회면 소식이 짧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자산가들을 노려 혼인을 빙자한 전문 사기단이 검거되었다는 보도였습니다. 화면 속 이야기가 바로 제 이야기라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저는 담담한 얼굴로 그 소식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한때는 그 여자를 하늘이 내려준 천사라 믿고 제 전부를 내어주려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저 외로운 노총각 하나를 노린 흔하디흔한 사기극이었을 뿐이더군요. 허망하기도 하고 제 어리석음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저는 그 감정에 오래 매여 있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오랜만에 회사로 출근해 임원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안건을 마무리한 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임원들 앞에서 뜻밖의 발표를 했어요. 오늘부로 태준 전무에게 회사 지분의 일부를 정식으로 넘기고 부사장으로 임명하겠습니다. 나를 지키려고 제 목숨까지 걸었던 사람입니다. 이 회사는 나 혼자가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 일군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정작 태준은 놀라 손사래를 치며 저를 만류했어요. 형님, 저는 그런 거 바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형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안 받으면 내가 도리어 발 뻗고 못 잔다. 너는 나한테 부하 직원이 아니라 하나뿐인 식구야. 그러니 두 말 말고 받아라. 제 진심 어린 말에 태준의 두 눈이 붉게 젖어들었습니다. 제 손을 맞잡은 그의 손이 가늘게 떨렸어요. 시장 바닥에서 함께 트럭을 몰던 두 청년이 어느새 반백의 사내가 되어 이렇게 서로의 곁을 지키고 있다니. 저는 그 굽이굽이 세월이 새삼 눈물겹도록 고마웠습니다. 20해를 함께 걸어온 이 사내가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만 같아 제 마음도 뿌듯하게 벅차올랐어요. 그날 오후 서재를 정리하다 저는 책상 서랍 구석에서 낯익은 화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소희가 첫 만남에서 제게 쥐어주었던 그 노란 메리골드 화분이었어요.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 꽃을 마주한 순간 꿈속에서 어머니가 화분을 박살내던 섬뜩한 장면이 눈앞에 겹쳐 보였습니다. 흙 속에서 지렛대가 쏟아지던 그 광경이요.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화분을 집어들어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화분이 통 안에 툭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지난 몇 달간의 그 지독한 악몽까지 통째로 버려지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두 손을 탁탁 털며
이제 정말로 다 끝났다고 스스로에게 나직이 되뇌었습니다. 그러고는 옷을 챙겨 입고 곧장 단골 꽃집으로 향했어요. 저는 그곳에서 어머니가 생전 가장 좋아하시던 붉고 풍성한 카네이션 한 다발을 손수 골랐습니다. 어머니 손처럼 투박하지만 따뜻한 그런 꽃이었어요. 살아계실 적 남의 집 경조사 꽃은 그리 살뜰히 챙기시면서도 정작 당신을 위한 꽃 한 송이 사신 적 없던 어머니였습니다. 이제야 이렇게 한 알을 안겨드리는구나 싶으니 꽃값을 치르는 제 손이 자꾸만 무거워졌습니다. 주말 오후 태준이 모는 차를 타고 저는 어머니가 계신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노랗고 붉은 봄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차 안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어요.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사이란 바로 이런 것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차창을 스치는 따스한 봄바람에 저는 눈을 지그시 감았어요. 지난 겨울 그 사나운 밤의 비바람이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세상은 다시 더없이 평화로웠습니다. 이윽고 도착한 납골당은 볕이 잘 드는 자리에 고요히 앉아 있었어요. 저는 태준과 함께 어머니가 잠들어 계신 그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납골당 사진 속 어머니 앞에 저는 카네이션을 가지런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생전 제일 좋아하시던 탁주를 한 잔 가득 따라 올렸어요. 목이 메어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저는 겨우 입을 뗐습니다. 엄마, 엄마가 꿈에 나와 이 아들을 살려줬어. 그 덕에 내가 이렇게 멀쩡히 두 발로 서 있어요. 이제 가짜 사랑에 속아서 징징대지 않고 남은 인생 아주 꽉 차게 잘 살게. 그리고 엄마 말대로 착한 사람은 조금 더 천천히 찾아볼게요. 대신 곁에 진짜 내 사람 하나는 확실히 챙겼으니까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쉬어요. 정말 고마워요, 엄마. 말끝에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예전처럼 외롭고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슴 밑바닥부터 따뜻하게 차오르는 후련한 눈물이었습니다. 문득 뒤를 돌아보니 태준이 두어 걸음 떨어진 곳에서 묵묵히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든든한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비로소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피를 나눈 혈육이 아니어도 서류에 도장 찍은 아내가 아니어도 저를 위해 제 목숨까지 걸어준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제 식구라는 것을요. 가족이란 핏줄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바라시던 따뜻한 곁이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제 옆에 이렇게 묵묵히 있어 왔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코끝이 다시 시큰해졌어요. 저는 태준에게 다가가 그 어깨를 툭 치며 말없이 고맙다는 눈빛을 건넸습니다. 납골당을 나서는 길 저는 태준에게 옛날처럼 시장통 국밥집에 들르자고 했습니다. 김이 뿌옇게 서린 그 좁은 가게에 마주 앉아 우리는 뜨끈한 국밥에 소주 한 잔을 기울였어요. 형님, 이제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새장가도 드셔야죠. 됐다, 이 녀석아. 너 같은 식구 하나만 있으면 나는 세상 부러울 게 없다. 그래도 어머니 유언인데요. 이번엔 제가 눈에 불을 켜고 진짜 참한 분인지 아닌지 꼭 봐드리겠습니다. 그래, 이번엔 내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데도 믿으마. 우리는 마주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잔을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좁은 국밥집 안을 정겹게 울렸어요. 30해 전 이 시장 바닥에서 함께 국밥을 나눠 먹던 그 두 청년이 이렇게 다시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참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평생 돈만 좇으며 외롭게 살던 노총각이 사랑이라는 이름의 덫에 걸려 모든 걸 잃을 뻔했다가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과 진짜 식구의 손을 붙잡고 겨우 살아났으니까요. 내 나이 50. 저는 이제야 비로소 알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통장에 쌓인 돈도 화려한 거칠에도 아니라는 것을요. 곁에서 나를 진심으로 위해주는 단 한 사람, 그거면 충분하다는 것을요. 돈은 사람을 외롭게도 하지만 결국 사람의 빈자리는 사람으로만 채워지는 법이더군요. 저를 낳아 길러주신 어머니의 사랑과 저를 위해 목숨까지 걸어준 태준의 의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쯤 모든 걸 잃고 저 차디찬 아파트에서 홀로 무너져 있었을 겁니다.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은 이 나이에 제 진짜 인생이 이제 막 든든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국밥집 창밖으로 스며드는 저녁 노을이 오늘따라 유난히도 붉고 따뜻했어요. 그 노을을 가만히 바라보며 저는 참으로 오랜만에 아주 편안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셨나요? 명나라 말기에 선비 홍자성이 남긴 책은담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벗을 사귈 때는 모름지기 3분의 의협심을 지니고 사람 노릇을 하려거든 한 점의 순수한 본심을 지녀라. 오늘 사연 속 그분도 그 순수한 본심 때문에 모진 사기꾼에게 속아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제 목숨까지 걸어준 의리 있는 벗 하나가 끝내 그를 지켜냈습니다. 살다 보면 화려한 말로 다가오는 사람은 많아도 위기의 순간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참으로 드뭅니다. 오늘 밤 여러분 곁을 지켜주는 진짜 내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 조용히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꿈꾸는 사연이었습니다.